안녕하십니까, 문장입니다. 본 강의는 전산설계 기초 네 번째 강의인 딥러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매트랩을 총 리뷰를 다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사용을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는 이제 딥러닝을 좀 공부를 하면서 매트랩을 조금 이제 활용을 할 거니까요. 이제 매트랩이 꼭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제가 어려운 코드를 숙제로 내드리진 않을 거지만은 저랑 수업 시간에 했던 코드를 뭐 업로드를 해보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코드를 한번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아마 첫 시간 정도였을 텐데요. 우리가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기계가 하는 학습을 해가지고 하는 분야가 머신러닝이라고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 무슨 말이었었죠? 아마 저희가 가르쳐서 한다, 지도학습이다라는 말을 조금 했었고요. 예. 반대로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비지도 학습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학습을 스스로가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비지도 학습이나 강화 학습은 뭔가 조금 기술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을 것 같고요. 지도 학습은 그래도 내가 왠지 이건 A는 B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들은 맞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음 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도 뭔가 그거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같은 경우에 뭔가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성을 찾아내거나 패턴을 찾아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뭔가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되더라도 그 다음 것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슈퍼바이즈 러닝부터 먼저 저희가 기본 컨셉을 좀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인포스먼트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번 강의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라는 점도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다 공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 관계상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제 조금 본인이 연구를 하시거나 혹은 어떤 수업을 들으실 때 아마 기계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강의가 열려 있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 다양한 형태의 학습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순차적으로 좀 공부를 하긴 합니다. 바로 딥러닝부터 시작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제가 수치 해석을 공부를 해보고 뉴럴 네트워크를 혼자서 공부해보니까 수치 해석이랑 너무 공통점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강의를 앞 초반에 이 딥러닝을 좀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몇 개만 살짝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K-Nearest Neighbor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되게 기본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계학습의 알고리즘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K-Nearest라고 하는 Nearest라는 건 뭐냐면은 인접한 이웃이란 뜻입니다. 즉 내 주변에 얼마나 인접해 있는지를 갖다가 K가 그 숫자입니다. 한 개가 인접해 있는지 두 개 혹은 세 개가 인접해 있는지 따라서 그 이제 K라는 숫자를 붙여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판단하는데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금묵자욱인가요? 뭐 친한 놈끼리 친하고 그런 놈들끼리 어울린다고 하잖아요. 즉 내 주변에 어떤 A라는 종류들이 많다고 하면 당연한 거겠지만 나도 A라는 종류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형태의 판별을 하는데 쓰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클러스터링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K-mean clustering, 즉 여러 개를 평균을 내서 클러스터링을 내리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비슷한 알고리즘 두 개의 알고리즘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대표적인 unsupervised learning의 알고리즘입니다. 앞에서 unsupervised learning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단순합니다. 물론 말은 그렇고요. 단순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순하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컴퓨터는 복잡한 연산을 못합니다. 단순한 연산을
빠르게 여러 번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은 따지고 보면은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복잡한 메소드나 혹은 알고리즘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핵심 알고리즘 자체는 너무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K-니어리스트 네이버 알고리즘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번엔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건데요. 어떤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고서는 싸우는 장면, 이제 때리는 장면, 킥 카운트가 있는 그걸 한번 숫자를 제가 일일이 세봅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 너무 많이 때리네. 근데 보면 어떻죠? 주로 때리는 장면이 많이는 나오는 영화는 뭐라고 하냐면 액션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서로 사랑 표현을 하거나 키스를 하는 횟수가 많은 영화는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로맨틱 무비겠죠? 물론 이게 특징입니다. 픽처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을 제가 이제 잘 추출을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음이 많은 숫자로 가지고 만약에 이걸 로맨스 영화로 혹은 액션 영화로 구분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준이 뭐 맞출 수 있는데, 액션 영화에서도 웃음이 많지 않을까 혹은 없을까 이런 것들 기준이 애매해지잖아요. 이런 특징을 뽑으시게 되면 사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나 하거나 혹은 정확하게는 픽처라고 합니다. 인풋 픽처를 갖다가 여기서 인풋 픽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픽처 정도 특징을 얘기하는 단어고요. 혹시 스펠링이 틀렸어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킥 때리는 숫자랑 그 다음에 키스하는 숫자를 갖다가 판단으로 이 영화가 로맨스 영화인지 혹은 액션 영화인지를 판별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영화를 보고서 횟수를 카운팅을 해야 되죠. 즉 이 영화에 때리는 횟수가 몇 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는 거는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죠. 즉 때리는 횟수가 1000번, 뭐 한 100번이 나왔고 키스하는 거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이 영화는 액션 영화다라고 미리 알려준 거죠. 그렇게 안 알려주면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러닝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니까 뭐 로맨틱 영화라고 해서 때리진 않진 않죠.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걸 봤더니만 그래 대체적으로 키스하는 게 많고, 이 영화는 분명히 장르 카테고리에서 로맨틱으로 분류돼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로맨틱 영화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영화를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냐면 분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때리는 횟수랑 혹은 키스하는 횟수를 갖다가 카운팅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영화는 액션 영화에 가까울지 혹은 로맨틱 영화에 가까울지를 갖다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진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주변에 인접한 게 과연 몇 개가 있는지를 갖다가 숫자를 세본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K 값을 내가 3개 혹은 5개, 뭐 10개도 카운팅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뭔가 인접을 할 때 짝수개가 되면은 1대1 혹은 뭐 2대2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누구로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수계를 갖다가 카운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서는 그 둘 사이의 거리를 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쨌거나 좌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잰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3개를 카운팅한 다음에 그 중에 몇 개가 어떤 영화고 몇 개가 어떤 영화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여기서 뭐겠죠? 액션 영화가 2개가 더 인접하고 로맨틱 영화가 하나만 인접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액션 영화에 근접할 거다라고 판단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거리를 잴 때 우리가 좌표 공간에서 거리를 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D라는 것은 뭐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전체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야 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죠. 이 뒤에 여기 플러스를 여기 뒤에 연결을 해준 걸 좀 공간이 없어서 밑에 적었습니다. 매트랩처럼 점점점. 이렇게 적어줬는데 문제는 로맨틱 영화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많아봤자 10번이 넘진 않고요. 하지만 액션 영화는 어떻죠? 때리는 숫자가 웬만하면 한 1000번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2개의 거리를 단순하게 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액션 영화의 카운팅이 항상 많고 로맨틱 영화는 키스 카운팅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서로 한 번과 한 번, 그러니까 때리는 거 한 번과 키스하는 걸 한 번을 사실 동등하게 판단을 하면은 조금 이제 이게 와전이 되거나 혹은 잘못 왜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이런 거리식을 좀 수정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직은 복잡한 알고리즘적인 측면에서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새로운 곳에 어떤 점이 영화가 카운트 나오더라도 이걸 거리를 재서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는 탈락해서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로맨틱 영화니까 얘는 로맨틱 영화구나 라고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 이런 방식으로 컴퓨터 포문 혹은 이품문 써가지고 만들면 되는 게 바로 K-니어리스트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인데요. 사실 K-니어리스트 네이버랑 좀 비슷한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좀 데이터 포인트가 좀 7개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인풋의 픽처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2개가 있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좌표 공간에 분포를 시켜놨는데 이걸 보는 거죠. 이제 컴퓨터한테 이거 뭔지는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좀 구분 좀 해줘 라는 겁니다. 구분을 해달라는 것은 특징이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카테고리를 줘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저희가 컴퓨터한테 어떤 방법은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데이터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 이거 대충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K-min 총 3가지의 종류로 클러스터링 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클러스터 개수 정도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건 2가지로 구분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K를 2라고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K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지 어느 그 클러스터를 대표할 수 있는 C1, C2, C3를 랜덤하게 포지셔닝을 해주신 다음에요. 앞에서 봤던 K 니얼리스트 네이버의 컨셉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주변에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선 거리를 잰 다음에 데이터 포인트들이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랑 있는 곳이 그 클러스터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C2랑 가깝고 얘랑 가깝고 뭐 여기서도 고민이 되지만은 가까운 건 이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클러스터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물론 이거는 내가 이니셜 C1, C2, C3를 어디다 배치했는지에 따라서 워낙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 이게 잘 작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C1, C2, C3가 한 번에 같은 곳에 너무 몰려 있으면은 디터마인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뭔가 알고리즘을 짜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얘네가 만약에 같은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define 하는 곳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점들의 중심, 센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무게 중심이 되건 혹은 뭐 기하 중심적으로 넓이의 중심이 되건 어쨌거나 저는 간단하게 좌표의 중심점으로 갖다 판단을 해보겠고요. 이 C3 밑에 있던 건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다 보니까 그 위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거리를 카운팅을 합니다. 거리를 카운팅을 하는데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클러스터랑 세 번째 클러스터 중에서 이 데이터 포인트 네 번째는 이제는 C3랑 더 가까워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C3가 되고 이제 C1은 4번을 잃었기 때문에 잃은 상태에서 뭐죠? 다시 이제 데이터의 중심점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의 중점을 이동을 시켜주겠고요. 이렇게 반복을 가정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 여기서 좀 논란이 있겠죠. 이제 여기랑 이제 누가 더 가까워질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아마 이쪽이 가까우면 일로 넘어가고 이쪽이 아니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충분히 수렴이 되면은 이제 멈추게 되겠고요. 그게 멈춘 상태에서 총 우리는 3가지의 특징이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됐다. 물론 저는 약간 초반에 봤을 때 이렇게 좀 쪼개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이 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더 짧았겠죠. 그래서 아마 짧으면서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좀 제대로 작동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도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이걸 제대로 반복을 했고 아마 저희 계산을 제대로 했었으면은 애니메이션 만들기가 귀찮아서 여기서 멈췄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바로 이런 unsupervised learning의
핵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 이제 영화나 혹은 요새 뭐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추천 알고리즘 영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집에서 보면 와이프가 보는 영상이랑 제가 보는 영상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추천 뭐 인기 영상에 가더라도 서로 인기 영상 뜨는 거 순위가 서로 완전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봤던 영화들의 공통점들이 서로 이렇게 클러스팅이 된 거죠. 내가 만약에 본 걸 누가 또 봤었고 그 사람이 본 것도 있고 하면서 이 서로 집합되는 그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유튜브는 사실 이 영상이 뭐 액션 영상인지 이런 건지 사실 구분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목에다 뭐 브이로그라고 적어놓고 어떤 사람은 렉처 혹은 뭐 개그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붙여놓긴 하지만은 영상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클릭을 하는지를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은 사람마다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류만큼의 이런 클러스터링의 K민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클러스터링 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영상들을 좋아할 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쪽에 있는 것들만 추천을 해주자 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데이터가 엄청 쌓이면서 이제 계속 비슷한 영상만 추천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유튜브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두 개의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앞에서 봤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너무 단순해서 사실은 뭐 수학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래도 약간 수학적인 모델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 뇌세포에 있는 그 뉴런을 갖다가 이제 묘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설명은 드렸겠지만은 역치가 없을 때 이렇게 뭔가 자극이 들어와서 그 자극이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은 신호를 전파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컨셉을 유지를 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뉴럴 네트워크지 뇌랑은 전혀 상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갖다 이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정말 바이오적인 걸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단지 이런 컨셉을 갖고 와서 뉴럴처럼 복잡하게 이런 컨셉이 있는 뭔가를 붙여서 수학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인 거지 우리 뇌랑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아마 모형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뭐 설명은 드렸겠지만은 고양이가 사진이 들어갔을 때 이게 정말 캣인지 CAT라는 문자를 출력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뭔가 뜬구름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주 간단하게 저 뉴럴이라고 했던 거에 하나만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I가 뭐냐라고 하면은요, 사실 뉴럴 네트워크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하는 게 되게 대단한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단순하게 인풋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출해준다라는 게 AI의 기본 핵심이 되겠고요. 사실은 뭐 이것은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냥 fx 인풋이 들어갔을 때 y가 나온다라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집의 크기에 대한 인풋을 주면요,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집의 가격 같은 것들, 예측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뭐 크면 클수록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뭐 이런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인공지능의 역할이고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게 뭐 AI의 역할인데,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결국엔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AI에서, 즉 뉴럴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를 어떤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하겠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뉴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실은 뭐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퍼셉트론이란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뭐 기억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뭐 저희가 퍼셉트론이라는 컨셉을 따로 이제 디파인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의 뉴런의 역할을 하는 뭔가 모형이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뉴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고요. 그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누가 나중에 이거 퍼셉트론 아니냐고 하면은 그것도 맞다고
단지 그냥 요새는 그거를 좀 뉴런으로 좀 표현을 해서 제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어쨌거나 인풋이라는 게 있고요. X라는 게 들어가서 우리는 뭐죠? 아웃풋 Y라는 게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이어스라는 게 좀 있습니다. 내가 인풋을 안 넣어도 뭐죠? 인풋을 0을 넣어도 어떤 Y가 나와야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응답을 안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응답을 안 하면은 그거 뭔가 동의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 기본으로 깔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인풋으로 넣어주지 않더라도 아웃풋에 영향을 줘야 될 수 있는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합니다. 한글말로는. 즉 편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값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시작이 쏠려서 있다라는 거죠. 뭐 너 보수야 진보야라고 할 때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모르는 거 아니죠. 저의 기본적인 행동을 보거나 혹은 질문한 사람들의 뭐죠? 편향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대답 안 하네 하면서 대답을 판단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편향. 요즘 같은 시기에 좋은 예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정보를 조금 넣어주겠다라는 뜻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즈 오브 하우스, 집의 크기랑 그거에 해당하는 프라이스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집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형관계를 따지고 있겠죠, 사실. 근데 그런 거 있죠. 집의 사이즈가 아무리 작아도 기본으로 지출해야 되는 가격을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편향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집 사이즈가 작아도 집을 살려고 말을 하는 순간 지불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편향으로 깔려 있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이런 선형관계를 나는 바로 알 수 있는데 왜 컴퓨터는 이걸 잘 모를까라는 거죠. 즉 물론 이것도 어떻게 안 거죠? 저도 살아보다 보니까 큰 집으로 갈수록 가격을 많이 지불하라는 걸 경험적으로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한테도 그런 걸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공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뭐죠?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뭐죠? 성적이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조금만 가져갔는데도 성적이 확 좋은 애들 있죠. 편향값이 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건 기울기가 다를 수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애초에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봤는데도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좀 있잖아요. 뭐냐면 사전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때는 그런 것들을 편향으로 조금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시그마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뉴런이 이렇게 시작점과 인풋에서부터 이 뉴런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보를 줄 겁니다. 그리고 몇 개가 들어가죠? 바이어스에서도 하나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겠지만은 가장 간단한 연산이 뭐죠? 컴퓨터에서 더하기죠. 그렇기 때문에 X로 들어간 거랑 B로 들어간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더해주겠다라는 연산을 이 뉴런에서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진행을 할 때 여기 그냥 더해지는 건 아니고요. 웨이트가 있습니다. 즉 앞에서 봤던 우리가 아무리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도 지식의 습득량이 조금 속도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혹은 집이 아무리 넓어져도 서울에서 넓어지는 거랑 저쪽 어디 평양에서 넓어지는 거랑은 그 기울기 자체가 다를 거니까요. 북한을 예를 들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디서 일본을 예를 듭시다. 도쿄에서 올라가는 속도랑 이게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바로 이 웨이트, 기울기로 갖다가 표현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물론 이 바이어스에도 해당하는 W, 여긴 W1 혹은 W2로 해가지고 W2라고 하겠습니다. 여긴 W라고 그냥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시그마를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 뉴럴 네트워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앞에서 뉴럴을 좀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신호가 들어옵니다. 그 촉수 같은 쪽에서 신호들이 복잡하게 들어온 거를 합쳤는데요. 그 합친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합친 값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밖으로 전달해 주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역치를 넘어가야지 되죠. 그 역치를 넘어가는 것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게 이 뉴럴 네트워크의 역할이고요.
이게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 이 더하는 역할만 해서 우리 시그마는 뭐 wx 플러스 b인데 사실 이 w2의 역할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인풋을 갖다가 얘는 뭐죠? 이미 알고 있는 애죠. 알고 있을 거고 이 y도 사실은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w 얼마가 될까? 그리고 이 b 얼마가 될까? 이 w2가 얼마가 될까인데요. 문제는 이 둘 다 모르는 애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합쳐서 하나로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스에 나가는 이 코에피션트가 항상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하고서는 이렇게 수식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다른 게 곱해져 보자 둘 다 모르는 거 한 번에 결정할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그때는 바이어스 값이 더 큰 거다 혹은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 바이어스에는 웨이트가 1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썸을 하겠습니다. 근데 역할을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x에다 만약 0.5를 넣어주고요. w가 2가 있고요. 그다음에 b가 1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거의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되죠? 2 곱하기 0.5 더하기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아마 2라는 게 나올 겁니다. 물론 그 시그마 2가 의미하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모르겠지만은 그 계산을 수행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2가 역치를 넘길 만큼의 인풋이냐 혹은 넘기지 못할 인풋이냐를 결정을 한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넘겨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겠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잠깐 보시면은 예, 봤더니만 이 모양이 이렇게 뭐죠? 행렬 혹은 벡터의 곱으로 조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하나만 구성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성을 할 거다 보니까 모양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봤더니만 뭐예요? W랑 B라는 게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 X랑 1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아까는 1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은 반대로 따지면 바이어스가 1이고 웨이트가 B라고 생각하면은 웨이트들이 앞에 몰려 있고 뒤에는 뭐죠? 인풋에 해당하는 애들이 몰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즉 인풋과 어떤 코에피션트의 역할로 즉 X라고 하는 벡터랑 그거의 코에피션트에 해당하는 벡터곱 혹은 행렬곱으로 나중에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할 때 선형대수가 왜 필요하다냐고 말을 하는 게 바로 모든 수식이 이 매트릭스 행렬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말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액티베이션입니다. 저 시그마 값이 얼마 이상이 넘어가면은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그마가 얼마를 넘어가면은 활성화되는 함수 f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스텝 펑션이 있습니다. 이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y축으로 값을 치시게 되면은 x축, y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 시그마 값 자체가 0보다 작으면은 y 값이 다 0, 시그마 값이 0보다 크면은 항상 1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만들어 놓으면은 뭐 쓸 수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시그마를 어땠죠? 2라고 했기 계산해보니까 2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토해내지는 값 얘는 2였지만은 이 함수를 거치게 되면 1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는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에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런 스텝 펑션을 가장 많이 쓰고 있긴 한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아이덴티티 x가 들어가면 그냥 x가 나온, 즉 시그마가 들어가면 그냥 시그마가 나오게 해주는 이런 아이덴티티 펑션이 존재하고요. 사실 이 아이덴티티 펑션은 뉴럴 네트워크의 뭔가 그 현상을 그대로 묘사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쓰면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 렐루라고도 많이 쓰는데요. 이 렐루 함수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저 함수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예, x랑 0 중에서 맥시멈을 갖다 가져가겠다는 뜻인데요. x가 음수면은 0이 가장 크기 때문에 x가 0인 구간, 음수인 구간에서는 다 y 값이 0이 되겠고요. 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x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걸 쓰면 안 되긴 하고요. 밑에 시그모이드를 좀 보시게 되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그래프 복잡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어떻게 되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무한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으로 얘 0으로 가죠? 1로 가죠. 그래서 아마 1로 수렴하고 있고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지수에 플러스 무한으로 가기 때문에 무한분의 1, 0으로 갑니다. 즉 이쪽은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얼마가 되죠? 이거 1이고 1이니까 2분의 1을 지나가죠. 즉 0과 1 사이를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스텝 펑션과 거의 유사한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스텝 펑션을 안 쓰고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게 되냐면요. 이런 스텝 펑션의 문제점은 뭐죠? 우리 고등학교 수능 볼 때 맨날 그런 미분 공부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불연속점. 있죠? 즉 저점에서는 함수가 연속적이지가 않거나 혹은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 스텝 펑션을 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시그모이드 좀 부드럽게 해서 모든 구간에서 미분이 잘 수행이 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도 있고요. 또 시그모이드의 장점은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미분된 형태가 조금 더 수월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렐로랑 시그모이드 혹은 저 하이퍼볼릭 탄젠트 커브도 보시는 것처럼 뭔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뭔가 마이너스 1이면 비활성화, 1이면 활성화되는 것들을 이제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저 렐로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역칙값보다 작을 때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활성화가 안 되지만 역측값보다 큰 경우에는 뭔가 활성화되는 거를 정보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렐로도 사실은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개 깔다 보면은 이제 얘네들의 미분의 전파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뭐 나중에 전파 얘기할 때 뭐 미분을 한 거에 따라서 뭔가 전파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미분을 해주다 보면은 미분을 여러 번 체인룰 같은 거 쓸 건데요. 미분이 너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기울기 값이 변화가 적어서 뭔가 이제 역전파가 뭐 사라진다라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뭐 렐루를 썼더니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해서 이걸 좀 쓰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를 뭐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워낙 단순한 함수여가지고 스텝 펑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쓰지 말자고 해놓고서는 쓰고 있는 뭐 좀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근데 워낙 렐로가 많이 쓰이고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쓰냐라고 하면은 워낙 비슷한 애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애들 당연히 다 쓰고 있고요. 뭐 이런 애들 다 쓰고 있고요. 그 전에 아이덴티티랑 좀 특이하게 이런 렐루들이 의외로 뉴럴 네트워크 같은 효과를 보여주진 않지만은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펑션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뉴럴 네트워크의 모양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습니다. 딥러닝에서 말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저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값을 뭐 한다? 더해가지고 얼마 값 이상이 되면 활성화가 돼서 Y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은 이런 코에피션트를 얘도 사실 코에피션트죠. 어떻게 디파인을 해줄 겁니다. 이게 제대로 디파인 되어 있지만 않으면은 Y 값을 제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뭐 했었지만은 뭐였었죠? 1이라는 게 나와버렸는데 내가 원하는 게 보고 싶었던 게 1이었나요? 1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1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1이 되도록 W랑 1이 아니고 다른 값이었을 텐데 뭐 0.5였다고 쳐볼게요. 근데 1이 나왔기 때문에 야 내가 원하는 값은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차이를 갖다가 이제 얘네들을 이제 뭔가 업데이트를 해줄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뭔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이런 거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피드 포워드라는 앞쪽으로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이 너무 비선형적이면은 조금 초반에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는 시그마가 들어가면은 그냥 시그마가 그대로 나오는 아이덴티티 펑션 그냥 y는 x라는 함수를 그냥 그대로 죄송합니다. F 시그마를 쓰게 되면 그냥 시그마가 그대로 나오는 이 아이덴티티 펑션을 쓴다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나 렐루나 혹은 다른 데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x에다가 0을 넣어주게 되면 1이 나오겠고 1을 넣어주면 3이 나오겠고 2를 넣어주면 5가 나옵니다. 지금 코에피션트가 2랑 바이어스가 1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건 문제는 1이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4가 나왔으면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문제죠? 앞에 코에피션트 W랑 B가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줄여서 오차를 줄여나가겠다라는 뜻으로 그걸 이제 보통 머신러닝 할 때 데이터 트레이닝 시킨다, 학습을 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면 그걸 줄여 나가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갖다 좀 먼저 하기 전에 조금 뭔가 우리가 값의 변화를 잠깐만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웨이티드 썸을 갖다가 시그마를 w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이제 w 값을 바꿔줄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시그마에서 w를 바꿔주게 되면은 과연 얼마나의 변화가 생길까요? 그걸 갖다가 시그마를 w로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때 시그마가 변할 때 우리가 얼마가 변하는지 궁금하겠죠? 당연한 거겠지만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변화를 우리가 줬을 때 이 시그마 값이 나중에 얼만큼 변했는지에 따라서 이 y 값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그 변화를 알고 싶습니다. 즉 변화를 알고 싶다. 즉 미분을 하겠다라는 뜻이겠고요. 뭐 수식적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x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w를 2.0에서 1.5나 2.5로 바꾸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것들 뭐 수식적으로 그냥 계산 수치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슷하게 b 값도 변화를 줄 수 있죠. 사실은 뭐 아까 3이 4가 못됐던 이유로 b 값을 뭐 사실 증가시켜도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b를 바꾸게 되면 사실 변할 때마다 1의 비율로 변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역시나 또 0.5에서 1.5로 바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가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린 저걸 나중에 둘 다 동시에 변화를 줄 거긴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차이를 갖다가 과연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을까를 조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함수가 값이 변할 건데요. 이 변한다는 건 결국 이 함수는 누구의 함수죠? 함수는 결국 종속 변수는 x나 w나 b가 아직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그마가 그거의 함수기 때문인 거죠. f는 시그마의 함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f 값이 변해줘야지 y랑 차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는 누구한테 변한다? 시그마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시그마로 한번 미분을 시켜봐야 되는데요. 시그마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아이덴티티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만 시그마 값을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하면 함수 값을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라는 건 사실은 이제 누구한테 변한다? b랑 실수했네요. 여기는 w죠. w랑 b에 의해서 변한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궁금했던 건 y가 있는데 이 y가 최종적으로는 w랑 b에 의해서 변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각각 한번 변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w를 미분을 하려고 봤더니만 이 y는 f 그 자체고요. 그쵸? 근데 f는 미분을 w로 할 수가 없고 시그마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시그마로 미분을 해주고 난 w로 미분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를 w로 미분합니다. 즉 뭐죠 이거? 체인룰이죠. 미분해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체인룰이 되겠습니다. 이 체인룰을 쓰고요. 똑같이 y를 b로 미분을 하면은 함수 f는 시그마로밖에 미분이 안 되고 시그마는 이때서야 b로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한 번에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할 건데 그 한 번에 하고자 하는 함수가 대체 누구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둘 사이에 만약에 f에서 나왔던 값이랑 y랑 완전 동일했으면은 w랑 b를 업데이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면은 그때 w랑 b를 업데이트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할 거고요. 즉 둘 사이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에러라는 걸 좀 배울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걔를 제곱을 취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차이도 있지만 양의 차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음양이 차이가 있으면은 가끔 이제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혼란하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 50이 차이 나고 하나는 플러스 50이 차이가 나는데 얘네들을 두 개를 더할 거거든요. 근데 더하면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두 개를 더했다면 빵이 되죠. 데이터가 되게 에러가 없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오차라고 합니다. 이걸 오차, 우리가 수치 해석에서는 이제 에러, 오차라고 할 거거든요. 이 오차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음의 오차, 양의 오차를 그래도 오차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우리가 수식적으로 핸들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왜 그렇죠? 절대값 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두 개로 나눠지죠.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풀이가 서로 달라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렇게 심볼릭적인 측면을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곱을 씌워주면은 양수건 음수건 둘 다 양수로 나오겠고요.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뭔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갈라지는 형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나중에 저희가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하게 할 거고요. 이걸 갖다가 저희는 오차라고 하고요. 나중에 사실은 뭐 최소 제곱법 이런 말을 쓸 때 나중에 쓸 텐데요. 머신러닝 하시는 이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차가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지불을 해야지 된다라는 뜻으로 비용이 큰 걸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뜻으로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차가 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업데이트를 크게 해줘야겠고 오차가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W의 업데이트를 조금 해줘야겠죠. 즉 이 에러를 여기다가 전달해서 얘네들을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갔던 것을 피드 포워드라고 있으면은 거꾸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백 프로파게이션 역전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전파 과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습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학습이 어떻게 되냐라면요, 우리가 두 개를 계산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타겟 4라고 했었는데 계산해보니까 3이 나온 거죠. 두 개를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값이 나왔는데 그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전체 랜드스케이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가 뭐 일로 갈 수만 있으면 이 코스트 펑션이 줄어들 거고요. 이 코스트 펑션의 모양 자체는 2차 함수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은 이런 2차 함수를 띄고 있을 거고 그 형태는 당연한 거겠지만 어딘가에 최소점을 줄 수밖에 없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희가 뭐 컨벡스 폼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얘기를 어드밴스드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이 최소점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얘를 미분을 하면은 기울기가 나오죠. 그 기울기가 뭐예요? 그 기울기의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눈으로 보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려는 뜻은 뭐냐면은 에러를 우리가 코스트 펑션이라고 정의한 이 에러를 누구에 대해서 W랑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그 미분의 크기가 크면은 오차가 크다라는 거죠. 그 미분의 크기가 작으면은 또 오차도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천히 업데이트 될 텐데요. 즉 우리는 사실 뭐 얘를 각각을 미분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기존 값에다가 내가 에러를 했을 때 업데이트, 즉 이 W가 변할 건데 어떻게 변하냐면은 어떠한 개수가 붙어가지고, 왜냐면 한 방에 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개수를 너무 한 방에 훅 가면은 뭐 한 방에 훅 가고 그 다음에 또 한 방에 훅 가버리면은 최소점을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는 정도를 여기만 좀만 가서 여기서 다시 기울기 다시 구한 다음에 다시 좀 가서 이렇게 천천히 갈래,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갖다가 컨트롤 해주는 변수가 있습니다. 알파를 여기서는 러닝 레이트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딥러닝 같은 거 코드가 관련된 것들을 푸시게 되면은 이 러닝 레이쇼를 꼭 넣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0.001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정도 값을 기본으로 넣어주고 시작을 하는데요. 천천히 가게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뭐 찾아주는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뭐
임피리컬하게 저희가 경험적으로 그 값을 넣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치 해석 공부를 나중에 할 텐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딥러닝을 되게 나중에 디스를 되게 많이 할 건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수치 해석에서는 되게 디터미스틱하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보면 나름 합리적으로 저런 알파 값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딥러닝에서는 저런 걸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좀 의문도 사실은 들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저 값을 좀 천천히 해야지 한 번에 훅훅 하다가 지나칠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작은 값을 써서 계산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번 하더라도 컴퓨터는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저 체인룰을 써가지고 한번 업데이트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내가 넣었더니만 얘를 누구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미분할 거죠. w랑 b에 대해서 미분할 거기 때문에 먼저 얘는 누구에 대한 함수죠? y에 대한 함수죠. 왜냐하면 y 타겟은 이미 결정 나와 있죠. 얼마죠? 4라고 결정 나와 있는 애고요. 그다음 y 값은 이제 계속 변할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계산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y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y로밖에 미분을 못 합니다. 우리는 뭐 한다고 했었죠? 저 에러를 w랑 b로 미분을 할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업데이트를 해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먼저 미분 시켜본 거고요. y 빼기 y 타겟으로 나오겠고요. 타겟은 4고 y 값은 3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체인룰을 해줘야 되죠. 우리는 이 에러 코스트 펑션을 y로밖에 미분 못하고 y는 f 그 자체고 그 다음에 f는 시그마로밖에 미분이 안 되고 이제서야 시그마는 w로 미분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에러 펑션 코스트 펑션 2를 갖다 y로 미분하면 y 빼기 y 타겟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f랑 y는 서로 미분해봐자 동일한 그 자체 본인을 자신 자체이기 때문에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f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지 않고 우리가 아이덴티티 그냥 선형 함수를 썼기 때문에 아까 미분할 때 1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그모이드나 다른 걸 썼으면 다른 미분 개수가 바뀌어야 되니까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코드를 짤 때나 이럴 때는 좀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wx 플러스 b고요. w를 미분하시게 되면 x만 남기 때문에 이 x가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겟은 4였고요. y 값은 현재 3이고요. x는 얼마 넣어줬었죠? x는 인풋으로 1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마이너스 1이겠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업데이트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w를 업데이트 해줄 건데요. w는 현재 2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미분 개수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알파 혹은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는 저희가 러닝 레이시오를 가정하겠습니다. 0.1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하시면은 w는 2.1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w가 아까 증가하면은 y 값이 가까워지는 거 확인했었죠. 어쨌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간 거죠. 이 러닝 레이시오가 좀 컸으면 더 빨리 갔겠죠. 근데 이제 천천히 가면서 수렴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번엔 b도 업데이트 한 번에 같이 해주겠습니다. b도 똑같은 방식으로 먼저 코스트 펑션을 b로 미분하려고 했더니만 코스트 펑션은 y에 대한 함수고 y는 f 자체고 f는 시그마로밖에 미분이 안 되고 이제서야 시그마가 b로 미분이 되죠. 그래서 아까 y 빼기 y 타겟 이거 자체는 그냥 1 아이덴티티 함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하게 되면 1이기 때문에 똑같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b는 현재 1이겠고요. 거기에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업데이트 해줄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주고 알파는 0.1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사실 뭐 여기서는 알파는 다른 알파를 또 써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뉴럴 네트워크의 체인마다 다른 러닝 레이시오를 써주셔도 되는데 뭐 동일한 값을 써주겠습니다. 0.1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1.1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2.1과 1.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마 오차는 줄어들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즉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뭐 바꿔보면 아마 조금 차이가 생겨서 아마 3. 얼마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죠? y 빼기 y 타겟이 좀 줄어들죠. 값이 뭐 한 마이너스 한 0.8 혹은 0. 얼마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좀 업데이트 되는 속도가 줄어들죠. 왜냐면 오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뭔가 반복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반복한다. 포문이나 혹은 while문이 있으면 되겠죠. 포문은 몇 번을 돌아야 될지 알면 좋긴 한데 우리가 이걸 몇 번을 도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le문을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즉 이 에러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작아지면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건을 갖다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어떻게 해야죠? 피드포워드를 해주셔서 y백이랑 y 타겟이 얼마인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게 y 값은 알아와야 되겠죠.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에러만큼 w랑 b를 업데이트,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라고 하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진짜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풋을 1을 넣어줬고요. 처음엔 2랑 1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오는 값은 3이었었죠. 이번에 러닝 레이쇼를 뭐 앞에서는 우리가 0.1로 했었는데 0.18로 되어 있는 것보다 0.01로 한 것 같습니다. 뭐 혹은 0.8로 한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된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가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죠? 3이 얼마로 가죠? 타겟 밸류인 4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2.5랑 1.5로 갖다 이렇게 수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되게 간단한 거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는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한번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떤 예제냐면요, 이번에는 인풋으로 3개의 인풋이 들어오겠습니다. 뭐 X, Y, Z 코디네이션 같은 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 하잖아요. D1, D2, D3 날개의 길이에 3개의 변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들어올 때 값이 0, 0, 1일 때는 0이 나오고요. 0, 1, 1이 나오면 0이 나오고 1, 0, 1이 나오면 1이 나오고 1, 1, 1이 나오면 1이 나오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규칙성을 찾으셨나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컴퓨터한테도 나왔을 때 이거 다음에 2점 나오면은 이거 얼마 나오겠는데? 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직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요. 바로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어떤 거냐면 즉 좌표 코디네이션입니다. X3는 Z 좌표이기 때문에 모두가 1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가지고 Z의 영향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X1, X2, 즉 X좌표, Y좌표의 코디네이션 정보만 알 수 있겠고요. 즉 저 좌표에 위치하게 되면 0, 0, 1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건 0, 오른쪽에 있는 건 1 아니냐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아마 학습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여기 값 넣어줄 수 있겠죠. 여긴 뭐가 되죠 이제? x2는 0. x1은 0, 0.5, 1이 되죠. 그걸 넣어주시게 되면은 y로는 당연한 거겠지만 0이 나온다라는 뭐 이런 학습 결과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드를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 데이터를 갖다 행렬로 갖다가 표현을 해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001, 011, 101, 111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인풋 매트릭스를 X로 갖다 정의를 하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하는 타겟 값 Y를 갖다가 저는 이제 여기서 D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D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는 뭐죠? 인풋이 들어갈 때 코에피션트가 곱해져서 시그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그마는 어떤 형태를 떼어야 되죠? W1과 X1이 곱해지고 더하기 W2랑 X2 더하기 W3랑 X3가 이제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W1, W2, W3가 어느 정도 값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 함수를 써가지고 총 3가지 값을 갖다가 만들어 줄 텐데요. 랜덤은 뭐였냐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유니폼하게 줄 거기 때문에 그걸 2배를 하게 되면 얼마에서 얼마가 되죠? 2배를 하게 되면은 0에서 1 사이가 2배가 되면은 0에서 2 사이가 되죠. 그리고서 빼기 1을 하면 어떻게 되죠? 벡터 전체에 다 빼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다가 랜덤하게 갖는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잘 적절하게 생성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랜덤 함수를 실행시킬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렉처 노트에 나온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풋 데이터랑 그 인풋의 타겟 밸류, 왜냐하면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값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이니셜의 코에피션트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구성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이 시그마를 갖다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웨이트,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0이고요. 앞에 뭐 바이어스가 있어도 우리가 웨이트랑 인풋의 벡터의 곱으로 갖다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쓸 거고요. 이걸 쓰면 우리 매트랩에서 어떻게 쓰죠? 우리 x1, x2, x3를 갖다가 x로 가져오고 벡터, w 벡터로 갖다 표현하면 시그마가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f가 리니어 함수가 더 이상 아니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좀 쓰겠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건데 우리 아까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했었죠? 얘를 갖다가 누구에 대해서 w1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죠. 근데 이 2가 누구의 함수라고 했었죠? y에 대한 함수고 y는 f에 대한 함수고 봤더니만 이제 f가 누구죠? 이 시그마에 대한 함수인데 아까 여기가 그냥 1이었는데 이제는 이 시그마 값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 함수 값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운데 우리 그래도 미분을 못할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걸 해보면 되게 신기한 모양이 나옵니다. 함수 값에 1 함수를 한 걸 곱한 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건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게 맞는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그모이드 함수가 되게 신기한 게 모양도 스텝 펑션이랑 이게 비슷하게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뭐죠? 미분 값이 뭘로 표현이 돼요? 함수 값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컴퓨터한테 미분을 시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의 미분 값에 해당하는 거가 자신의 함수 값 그리고 그거의 1 함수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은 얼마나 땡큐입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즉 그러니까 뭐죠?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쓸 때는 사실 의미가 되게 많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 f라는 게 사실은 뭔가 들어가서 값이 나오는 건데 물론 0하고 1 사이의 값이 나오죠. 만약에 내가 얘가 0.9고 얘가 0.1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f가 0.9라는 건 타겟 밸류에 1에 뭔가 근접하게 뭔가가 나온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0.1이라는 거는 그게 반대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0.9라는 건 뭐냐면 그 타겟 밸류에 근접하게 거의 90% 같다는 뜻이고 반대는 10%라는 뜻입니다. 즉 뭔가 찬반에 대해서 뭔가 참인 확률, 거짓일 확률 이런 것들을 갖다 뭔가 의미를 좀 내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는 여기서 지금 고려는 안 할 겁니다. 단지 미분의 형태가 되게 용이하구나 라는 것만 좀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선 단지 그냥 함수값의 1 함수값으로 변했구나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거를 조금 의미가 살짝 보니까 저 느낌이 좀 세한데 저 부분을 내가 그럼 나중에 뭔가를 바꿔볼까 할 때 저 의미를 손대면서 저 액티베이션 펑션을 갖다가 사람들이 뭔가 수정을 해주는 작업이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코드를 갖다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텐데요. 조금 복잡한 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포워드 죄송합니다. 뭘 할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while문을 돌릴 겁니다. 이 while문이 전체로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형태이긴 한데요. 이 전체를 다 돌리고서는 할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돌릴 건데 얼만큼 돌릴 거냐면은 이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하는 동안에는 돌릴 거지만 그게 아니면 스탑을 할 겁니다. 너무 무한정으로 돌면 안 되기 때문에 10,000번, 10만 번 돌면은 멈추겠다라는 조건을 해서 n은 1부터 어딘가에서 카운팅을 하겠죠. 계속 이 폼은 돌면서 이제 1씩 증가하는데 이게 그래도 10만 번 돌면은 너무 부담되지 않냐?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만 번보다 작을 동안 돌고 커진 순간 이제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while문이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residual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tolerance보다 클 때, 즉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에러가 너무 작아지면 더 이상 돌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조금 상대적인 오차를 갖다가 체크를 할 겁니다. 레지듀얼이 어딘가에서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한 거겠지만은 봤더니만 레지듀얼을 체크를 할 건데 뭐예요? 이 값이 새로운 거랑 기존 거를 두 개를 빼서 앱솔루트 절대값 취한 다음에 이 타겟이 여러 개다 보니까 합쳐서 봤더니만 그 값이 10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 작아지면 오차가 그 정도로 작아지면 사실 의미 없지 않냐 하면서 이 while만을 끝내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 알파 코에피션트 있었죠. W를 업데이트 하는데 W 빼기 알파에
얘를 뭐였죠? W의 에러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 W 값은 얼마로 할 거냐면 0.9라는 값을 좀 크게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0.9라는 값을 뭐 혹시 잘 안 되면 값을 좀 줄여서 하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런 값을 넣어주는 거를 여기에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X가 데이터가 있는데 슬러시 점점하고 1 했으면 슬라이스를 했는데요. X가 우리 몇 바이 몇 짜리였었죠? 3바이 3짜리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이쪽 라인에 있는 개수를 카운팅해서 총 하나, 둘, 세 개 데이터가 있는 거 세 개를 체크해서 포문을 총 1부터 3까지 3번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될 코에피션트가 3개가 있어서 3번 돌리는 게 아니라요. 데이터가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를 뭐 아까 뭐였었죠? 데이터를 까먹었는데 0, 0, 1을 넣어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물론 아까 0이었는데 그 값을 넣었더니만 0이 아닌 다른 값, 뭐 1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값이 나오면은 이걸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뭐였죠? 0, 1, 뭐 0이었나요? 이게 다음 게 또 나오게 되면 그걸 또 업데이트 해주는 작업을 데이터가 총 데이터가 3개가 아니라 4개였네요. 그쵸? 죄송합니다. 총 데이터가 4개였기 때문에 그럼 4바이 3이었나 보네요. 4바이 3 총 데이터가 4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번을 갖다가 다 이 포문을 돌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즉, 이 데이터가 만족을 못했으니까 좀 업데이트 해주고, 두 번째 데이터도 좀 만족을 못했으니까 좀 업데이트 해주고, 세 번째도 업데이트 해주고, 네 번째도 업데이트 해주는 거고요. 물론 세 번째 정확히 일치했으면 업데이트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데이터 때문에 조금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다음 턴에는 이제 좀 오차가 생길 거니까 또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4개를 다 만족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 K번째, 첫 번째 있는 데이터를 뽑아 오셔야겠죠? 그래서 그걸 X로 갖다가 접어주시고요. 아마 1바이 3짜리 데이터로 가져오시고, DK는 아까 4개가 있었죠? 총 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데이터 1바이 1짜리 아웃풋 데이터를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그마 계산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 갖다 계산을 하는 과정을 시그마를 누구로 하겠다고 했었죠? W1, X1, W2, X2, W3, X3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W가 총 1바이 3짜리 벡터였고 그 다음에 뭐였었죠? X가 지금 3바이 1짜리 벡터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시면은 1바이 1이라는 스칼라 밸류가 나오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칼라라는 걸 시그마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요. 이 W는 매트릭스 벡터 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네요. 내적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Y 값은 어떻게 되죠? 이 시그마를 누구한테 넣어줘야 되죠? F 시그마를 넣어주셔야지 이제 이게 Y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뭘로 넣자? 이 시그마를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자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그모이드를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펑션으로 갖다가 여러 펑션 만드셔가지고 값을 줄 건데 뭐 아웃 값이 있을 거고요. 이름은 시그모이드. 인풋으로는 뭐 시그마 하나 받아오겠죠. 그래서 시그마인데 뭐 시그마가 없을 테니까 x를 받아왔을 때 여기 줄에다가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아웃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f라고 할까요? f는 1 나누기 뭐 1 플러스 exp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가로 하나 더 쳐서 나누기 이렇게 해줬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x가 들어오는 형태가 스칼라니까 점곱이나 이런 점 나누기 고려를 안 해주셔도 되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함수를 제가 정해놓고 AND 이렇게 펑션을 만들어 놨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좀 너무 지저분해졌으니까 여기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y 값을 구해놨죠. 그 구하고 봤더니 뭐예요? 타겟 밸류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에러를 봤더니만 얘가 0이면은 참 해피한데 0이 아닌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누구를 해줄 거냐면은 이 W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거 한 번에 표시를 해놨는데 저 에러 펑션이란 건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죠? W1과 W2랑 W3에 대해서 각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의 형태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뭐 에러를 미분하려고 봤더니만 이 에러 함수는 y에 대한 함수고, y에 대한 함수는 f고, f에 대한 함수는 시그마고, 시그마에 대한 함수는 여기서 w1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밑에 다 똑같게 적혀지고 마지막에 이 인덱스만 서로 달라지죠.
즉 생긴 형태가 동일합니다. 즉 앞에는 다 똑같은 값이 적혀 있고 뒤에만 달라질 건데 이 x가 뭐죠? 3by 1에 해당하는 벡터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고 얘도 3by 1에 해당하는 벡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그거의 첫 번째 요소를 업데이트 알파랑 곱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w 업데이트는 w의 알파의 w1에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첫 번째 줄에서 수행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예, w1과 예, 다 w1 적어주셔야겠죠. w2는 w의 두 번째, w3는 w의 세 번째 인덱스인데요. 사실 얘도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그냥 w는 w 빼기 알파 d dw 이렇게 적어도 사실 한 줄로 표현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번 좀 적어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 과정을 갖다가 충분히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좀 수식적으로 이제 슬라이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거의 업데이트는 w1에다가 알파에다가 이 코스트 펑션을 w1으로 미분한 게 필요한데요. 이 각각을 갖다 미분한 체인 룰이 타겟 밸류랑 1, 그다음에 f 빼기 1-f 곱하기 x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y 빼기 y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d고요. 곱하기 1, f라는 건 y 자체고요. 그 다음에 1-f도 1-y 값이 똑같을 거고요. 곱하기 x인데요. x 이게 벡터 형태다 보니까 x 1, 2, 3가 같이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이 적혀 있어서 즉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 w1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벡터 형태의 x 이거의 각 w1으로 미분되는 거기 때문에 뭐 x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저 부분을 적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즉 여기서 데이터를 돌면서 뭐하죠?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백 프로파게이션을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백 프로파게이션 한 다음에 뭐 해주셔야 되냐면은 트레이닝을 한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뭘 체크를 하냐면은 예, 학습이 된 거를 갖다가 갖고 와서 그 값이 얼마를 주는지 즉 에러가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데이터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를 각각 하나를 불러와서 시그마에다 WS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다 넣어서 시그모이드 나온 값을 실제로 타겟 밸류랑 체크를 해서 이 체크 즉 각 데이터들마다 이 체크를 하면 총 4개가 들어가죠. 1, 2, 3, 4가 되면서 이 체크의 1번에 첫 번째 거의 에러 두 번째 거 에러,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에러 다 들어가는데 그 에러가 총 벡터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 벡터를 다 보긴 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쳐서 좀 봐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를 어떻게 한다? 여기 보시면 new라고 넣어놨잖아요. 이 체크를 업데이트 해주는데요. 기존 거에서 좀 업데이트 해주는데 두 개를 기존 거에서 빼주는데 즉 뭐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총 4개의 에러를 구한 다음에 합쳐준 거죠. 즉 이 레지드라고 하는 애는 뭐죠? 예, 총 4개의 데이터에 대한 에러를 합산을 한 애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 작게 되면은 멈추라라는 뜻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매번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한 417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매번 출력하면 너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모드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매트랩에서 1이면 나누기 100을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은 이걸 출력하라는 뜻, 나머지 찾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번마다 출력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거 진짜 한번 다시 또 출력을 해주는 이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코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를 짜놨던 것 같습니다. 좀 다 지워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보시는 것처럼 시작을 하시기 전에는 항상 다 지워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출력값 모두 지우기 해놓겠습니다. 이쪽 실행을 시켜서 먼저 얻고 데이터를 먼저 여기만
인풋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시겠고요. 그다음 결과값도 타겟이 이렇게 4x1로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랜덤 번수 먼저 1x3 진행을 시켜줘야 되겠고요. 여기를 수행을 한 순간 이제 뭐가 되죠? 한 방에 데이터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 빠르게 100번 돌 때마다 에러가 0.00942113 하면서 쭉쭉 떨어지면서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값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전 총 이번에 426번이 돌았거든요. 아, 이렇게 돌았구나. 근데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돌았다 끝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죠? 예, 값을 뭘 구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W1, W2, W3가 완성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쯤 되면은 저기에서 W가 정말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W는 얼마죠? 예, 0.0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2,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561인데요. 예,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W, 실제로 학습이 된 상태에서의 W는 예, 밑에 나오네요. 예, 6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2.86이라는 전혀 새로운 값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그 값이 잘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x라는 애는 뭐죠? 이런 인풋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걸 테스트에다 다 넣어주시겠고요. D값도 D테스트에다 넣어주시고 테스트의 개수는 총 4개가 되겠죠. 그래서 포몬이 4번 돌면서 첫 번째 데이터를 X에다 넣어주고 두 번째 타겟 결값을 D에다 넣어주고 시그마에다가는 이제 W, X를 곱한 거,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어주시는데요. 따로 함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건 M 파일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라이브러리 스크립트에서는 펑션이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 맨 밑에다가 이 펑션을 갖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은 밑에 거를 호출해 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게 사실 밑에 걸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뭐 1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를 시그모이드 함수로 이렇게 정의해줬고 전 y로 토해내줬는데 그 시그모이드 함수는 y 값을 받아서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코스트 펑션이 2분의 1에 d 빼기 y 전체 제곱을 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어줘서 이쪽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데이터 4개에 대해서 예, 데이터의 4개에 대해서 y 체크를 갖다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쪽에서도 뭐 사실 뭐 앞에서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되게 잘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코드를 짜는 게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텐서플로우나 뭐 케라스 같은 거에서 코드를 짜는 방식은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백프로바게이션 학습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쪽 부분이. 그래서 즉 결국엔 이거를 어떻게 잘 작성을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핵심의 능력이 될 거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 부분은 W는 W 빼기 알파 곱하기 DE DW로 계산을 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더라도 계산은 똑같이 잘 수행이 되겠습니다. 나누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뭐가 역시 갑자기 계산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이거 안 되고 있어. W가 잘못 썼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요 보통은 이제 나의 실수가 있을 확률이 큰데 W가 정의가 잘못되어 있네요.
1/3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 데이터를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체 실행. 예, 이거를 이렇게 예, W가 갑자기 이렇게 값이 커지면 안 되는데 값이 커져 버려 가지고 예. 어디서 W가 조금 잘못 작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W가 원래 1/3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3으로 바뀌어 있어서 도는 과정에서 W가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확인을 해보려면은 W를 여기서 출력을 중간에 한번 시켜줘 보는 건데요. 예, 혹시 이게 실행이 되던 애가 갑자기 안 되네요. 이럴 때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코드는 제대로 작동되는 거를 꼭 업로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왜 갑자기 예, 도네요 또.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괜한 걸 보여주려고 했다가 또 꼬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렉처 노트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거의 단점은 좀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애가 있냐면요, 새로운 곳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되면 좀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0011이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을 서로 지그재그가 될 수 있게 데이터를 바꿔주시게 되면은 그 수렴 정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다시 가져가셔서 1001이었나요? 0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걸 전체를 다시 수행을 돌려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수렴을 하는데 어떨까요? 아까는 수렴할 때 거의 01 정확하게 도달을 했는데 0.5, 0.5, 0.5, 0.5 하면서 에러 값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디시전을 갖다가 내릴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디시전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의 단점은 무슨 말이냐면은 즉 얘네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정보가 들어가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딱 선이 하나였던 겁니다. 아까는. 근데 이런 거는 적어도 최소한 선이 2개가 필요하거든요. 즉 여기서 좀 수식적으로 좀만 고민을 해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W1, X1, W2, X2, W3, X3라고 하는데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는 어떠한 함수 F를 갖는 거잖아요. 물론 그거에 비선형성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거 무슨 함수라고 하죠? 평면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은 평면을 하나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아까 전에는 이쪽 Z축은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Y축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Z축 평면, 그러니까 YZ 평면이 탄생을 한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00, 12를 정확하게 define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면이 2개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면이 2개가 없으면 안 그럼 1, 0, 1이라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야 될 텐데 즉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거를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면이 2개가 필요한다는 소리는 뭘까요? 그럼 적어도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이 하나가 더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노드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도 들어가줘서 같이 나올 수 있으면은 여기도 뭐 W1, W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V1, V2, V3를 정의를 해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Y 값을 예측을 하는 걸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게 두 개가 또 만나가지고 하나를 결정하는 그런 로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노드를 더 추가해서 예측을 하는 과정을 할 거고요. 이 방법은 하나가 있었는데 한 층을 더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가 싱글 레이어가 아니라 멀티 레이어라는 뜻에서 멀티 레이어 뉴럴 퍼셉트론이라고 표현을 하거나요. 혹은 이런 층이 여러 개 더 있으면은 그때 우리가 바로 딥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뭐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를 직접 짜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보다는 조금 더 수학적으로는 조금 더 지저분해서 코드가 조금 더 길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신 거 조금 꼭 리뷰를 해보시고요. 오늘 거는 강의 올리면서 꼭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방과 후 활동으로 코드를 동일한 거를 꼭 올려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서 따라 하신 다음에 코드를 업로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